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중 협상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토로를 하면서 미중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졌고 또 경계 지표도 상당히 악화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이지북에서도 별다른 내용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부진했던 경제 지표 덕에 오히려 국채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게 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나스닥은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밤사이의 3대 지수 과연 어떤 흐름을 가지고 흘러갔을지 지금 바로 저와 챙겨보도록 하시죠. 자, 가장 먼저 이 다우 지수 0.22%가량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나스닥과 S&P 500의 경우에는 미묘하게나마 이 강보합권의 상승 전환을 성공을 해줬는데요. 우선 이 장 초반에 시진핑 주석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비난이 이 지수를 다시 한번 내리눌렀습니다. 여기에다가 5월 ISM 서비스업 또 ADP 민간 고용 등 이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이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했지만요. 이 때문에 국채 금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 10년물의 경우에는 약 2.2% 이상 하락하면서 4.35% 선까지 밀려났는데요. 이 덕분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이 나스닥이 0.32%가량 상승에 성공을 해줬고요. 또 베이지북 같은 경우에도 시장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럽연합과의 계속해서의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일정 부분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면서 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이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밤사이의 히트맵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엔비디아와 메타 그리고 아마존까지 오늘은 상승 마감에 계속해서 성공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 0.5% 상승 마감했네요. 자, 이 개장 직후에는 차익 실현 매도가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일 주주총회를 열었었던 TSMC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전망을 했었죠. 이 덕분에 엔비디아까지 다시 한번 기대감 모아가면서 결국에는 양전에 성공한 모습이었고요. 또 이어서 메타가 3%가량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의 공급 계약 체결 이후에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서도 이 M7 빅테크 내에서는 메타가 상당히 관세 영향을 덜 받는 그런 매력주로 부각이 되고 있죠. 이 점까지 오늘 메타의 3% 강세를 시원하게 만들었고요. 자, 이어서 아마존 0.74%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장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심이 모여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테슬라가 굉장히 강하게 내렸습니다. 약 3.5%, 장 초반에는 약 5% 가까운 급락이 나왔었죠. 자, 이 테슬라의 경우에는 독일과 중국에서의 자동차 판매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요. 또 여기에 이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이 계속 이어지는 점까지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머스노우5에서 자세하게 그 이야기 챙겨보실 거고요. 일라이릴리 이 계속해서 스웨덴의 카무루스와 비만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계약 체결 소식에 최근 들어서 강세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모습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알리바바와 진둥닷컴 등 중국 소비주 쪽에서 좀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요. 또 중국 탄산 리튬의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이 리튬 관련주까지 강세 시현한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밤사이의 뉴욕 증시 분위기, 과연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바로 저희 전화 연결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바로 이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미증시의 마감 특징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간밤에 이 파드 데이터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좀 이 5월을 지나서 6월 들어서 관세가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간밤의 지표 소식까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장은 6월 2일, 3일 한 1%에서 2% 사이 상승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합권으로 끝났습니다. 반도체만 살아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가 3% 이상 빠진 것이 눈에 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전체적인 장에서는 민간 고용 데이터가 가장 영향을 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ADP 민간 고용에서 나오는 지표는 민간에서 얼마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걸 그냥 보는 건데
이게 3만 7천 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월에 11만 건 대비했을 때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 지난 2년간 중에서 가장 최저 규모이기 때문에 고용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는 데이터였습니다. 4월 달에 6만 건보다도 많이 내려간 수치이죠. 물론 이거 가지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이 이게 민간 부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라든지 공공기관까지 합한 종합적인 고용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거는 6월 6일 내일이 모레이죠. 우리나라 시간은 6월 6일이지만 실제 6월 7일이 이제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영향은 다음 주에 미치겠습니다만 6월 6일 미국에서 발표되는 월간 고용 데이터 지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비농업 신규 고용 데이터가 만약에 예상보다 많이 내려간다면은 오늘 말씀드린 민간 고용의 부진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면은 그때는 해석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비농업 신규 고용 데이터에 대한 기대치는 12만 5천 건으로 전월에 17만 건보다도 내려가고 전체적으로 보통 13만 정도까지는 고용이 아직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13만 정도면은 흔들린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크게 화해하면은 오늘 나온 민간 고용 데이터를 증폭시키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는 긍정적인 효과를 먼저 보일지 아니면 그 경기 둔화 때문에 금리 인하가 빨리 안 되면 좀 위기감 비슷하게 또 고조될지 그 분기점이 내일 결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비스업은 위축이 됐고 고용도 마찬가지로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 밤 사이에 나왔었던 새벽 3시였죠. 저희 베이지북 이야기와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어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 베이지북과 지표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어떤 점 한번 짚어봐야 될까요? 제가 좀 전에 그 ADP 민간 고용이 나쁘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좀 엇갈리는 게 있어요. 어저께 나온 전체적인 구인 이직 보고서는 민간 구직권 수가 더 늘었거든요. 그래서 혼란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쨌든 시장 자체가 오늘도 보시면 어저께도 보시고 S&P 500 기준으로 2,900에서 더 이상 못 가는 가장 핵심적인 건 밸류에이션이 이제 거의 한 23배 PER이기 때문에 확실한 모멘텀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비농업 고용도 중요합니다만 보셔야 될 거는 오늘 밤 내일 아침인가 나오는 엔비디아에서 못지않게 중요한 브로드컴 AI의 또 다른 업체이죠. 브로드컴의 실적과 코멘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쉬기 때문에 이거 역시 브로드컴의 실적에 대한 얘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고용 데이터 5월 고용 데이터가 나오는 내일 밤 이 두 건이 믹스돼가지고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앵커님 말씀하신 테슬라 건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핑계가 될 수 있는데 트럼프하고 불하다. 이제는 도지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는 그 관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요것은 센티멘트적으로는 6월 12일 날 예정되고 있는 테슬라의 오스틴에서의 로보택시의 출시 이거 관련돼서 기대감을 희석시키는 거기 때문에 의미 있는 어떤 전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엔비디아도 거의 그 전고점 비슷하게 올라가면서 오늘 기준으로 PER이 한 35배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은 브로드컴 이런 것이 없으면 좀 쉬어갈 수 있는 장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좀 희망을 걸어볼 만한 소식들이 TSMC도 그렇고요. 브로드컴도 계속해서 역대급 쪽 실적 전망을 기대감을 모으게 하고 있죠. 아무래도 내일 브로드컴의 이런 실적 발표 좀 같이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좀 강한 이런 이슈들, 급락 이슈 이외에는 별다른 소식이 없었는데 혹시 이외에 주목해볼 만한 어떤 특징주라든지 아니면 업종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아까 메타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는 개별 주식의 실적은 다 끝났기 때문에 테슬라 다음 주 모멘텀과 오늘 브로드컴이 가장 중요하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저께 나온 뉴스가 의미가 있었는데 어저께는 반응을 안 했더라고요. 그저께 뭐냐면 메타가 컨스톨레이션 에너지하고부터 원자력 발전소죠. 20년 동안 장기 구매 이제 받는다 이런 거는 사실은 컨스톨레이션 에너지의 주가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메타의 그 의지라고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좀 반영을 그것 때문에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메타하고 구글이 상대적으로 뭐 좀 뒤처져 있는 주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메타하고 구글이 어떻게 움직임을 보이냐는 것도 전체적인 그 AI 중심의 시세가 이제 분산돼서 올라가는지 잣대가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뭐 엔비디아는 많이 갔고 애플은 쉬어가는 게 맞고, 근데 구글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법무부하고 반독점 있기 때문에 빨리는 못 가는데 이 틈을 타서 메타가 AI 오픈 소스 AI니까요. 거기에 존재감을 부르신다면 전체적인 반도체나 이 빅텍 세븐 같은 경우는 추세가 금방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에이션 상으로 아주 편안한 레벨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 각각의 모멘텀에 대해서 신중한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밤사이에도 계속해서 이 베이지북에 뭐 관세가 120회 이상 등장을 했었고요. 또 방금 보여주신 이 메타와 이 애플의 차트 사이만 보더라도 다시 한번 좀 관세 이슈가 얼마나 미국의 뉴욕 증시에 자세하게 관여를 하는지 좀 한눈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장일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과 간밤 뉴욕 증시 상황 다 같이 한번 짚어봤고요.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는 이주혜 앵커와 함께 이 간밤 뉴욕 증시 특징주 상황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는지 종목과 업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와 알파벳, 애플이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3%대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단 독일, 포르투갈, 또 프랑스 등 유럽에서의 판매 부진이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67%, 또 포르투갈에서는 68%의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중국에서도 역시나 판매 부진이 펼쳐지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는 특히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CEO와 관련된 이 발언의 여파까지 있는데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으로 관여하는 것에 대한 반감도가 주가에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1%대의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칠레 정부와 해저 데이터 테이블을 앞으로 구축하고 또 계약하겠다라는 이 부분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2027년까지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케이블이 구축이 된다면 호주와 아시아 등을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 보겠습니다. 0.22%의 하락인데요. 알리바바와 이 중국 내 AI를 출시할 예정인데 이 부분이 좀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적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먼저 소어 인더스트리스 보겠습니다. 7%대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도 유지한다라는 리포트 나왔고요. 아사나가 20%대 급락인데요. 이 개장 전에 이미 11%대 급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이 부분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순 유지율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2분기 조정 EPS 전망치가 컨센서스와 유사하지만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팽배하기 때문에 주가는 20%가량 급락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슈 있는 종목입니다. 이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2%대 급등, 벤모 플랫폼 기능이 강화되고 또 캐시백 혜택이 강화될 것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기업의 이러한 긍정적인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2%의 강한 흐름 보여줬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0.49%의 소폭의 오름세가 나타났는데요. 소형 매버릭 트럭의 이 리콜이 발표가 되면서 이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한적인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IB 투자견 나온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로바이런먼트, 이 드론과 관련된 종목이죠. 드론 방어 수요가 증가를 했다. 그러나 투자 의견 같은 경우는 상향까지 가지는 않고 매수에서 유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1%대의 약세 흐름을 보였고,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이 메타와의 계약으로 지난 장에서도 좀 주목을 받았던 그런 종목이죠. 원전 전력 단가에 대한 실망스러운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가와트 시당 75에서 90달러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탄소 배출이 적은 전력으로서도 큰 프리미엄이 아닌 것으로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까지 중립에서 하향으로 조정이 되면서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올랐고 달러 제너럴은 하락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AI 수혜주로 상당히 지목을 받는 종목이죠.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가 되고 있고,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아직까지 큰 모멘텀이 보여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를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런 장기적인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달러 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할인 소매 업체 종목인데요. 방어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죠.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은 우리 시장에서 관세 등의 경기의 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방어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배당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0.71% 하락으로 마감됐지만 1분기 실적은 상당한 호실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백악관은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의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간섭과 영향력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백악관은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굳건한 동맹 유지 의지를 강조했다. 동시에 중국의 개인 문제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전략적 거리 유지 요구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이른바 안미경중 전략을 경계하며 경고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온 바 있다. 네, 우리 시장 6월의 이 첫 번째 주 기준으로 우리 시장 기준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자, 확실히 6월에 들어서니까요. 이전 5월보다는 확실히 매크로 지표 쪽에서도 그렇고 이슈 쪽에서도 상당히 이 3대 지수가 좀 부진하다,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분위기가 확 체감이 되는데요. 밤사이에도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슈보다는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모멘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와 함께 밤사이에 있었던 이슈들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챙겨보시죠. 자, 가장 먼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에 공개가 됐었던 미 연준의 경기 진단 보고서죠. 바로 베이지북. 역시나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소폭 둔화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제조업과 소비는 약세를 보였고요. 또 고용은 정체가 된 반면에 임금과 물가는 완만하게 상승 중입니다. 최근 몇 주간 미국 내 경제 활동은 전반적으로 다소 위축된 흐름을 보였다. 이 베이지북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관세 부담과 이어서 당연히 정책 불확실성이 핵심 변수로 꼽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지역이 높은 수준의 경제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을 호소했고요. 이로 인해서 기업과 가계 모두 의사결정을 미루고 조심스러운 관망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연준에 이어서 가계까지 비슷한 분위기가 관통을 하고 있네요. 자, 이 물가는 완만한 수준으로 올라섰지만 향후 가격의 상승 속도, 즉 물가의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여러 지역에서 나왔고요.
특히나 이 관세로 인한 원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기업들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가격 인상을 단행할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은 가격 인상을 미룰 수가 없다는 말이겠죠. 이 보고서에 따르면 12개 지역 중의 절반은 경제 활동이 소폭에서 중간 수준으로 둔화됐고 3곳은 변화가 없었고요. 나머지 3곳은 소폭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소비 지출은 지역마다 차이를 보였는데요. 이 주택 거래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고용은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체, 이 플랫 수준으로 묘사가 됐고 기업들은 아무래도 불확실성 때문에 신규 채용을 미루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노동 수요도 전반적으로 약해졌고요. 임금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보고서에서 상당히 좀 눈에 띄었던 점이 관세, 즉 tariff라는 단어가 122회나 등장을 했다는 건데요. 불확실성이라는 표현도 80회나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만큼 기업들의 심리와 전망이 많이 위축되고 있음을 반영을 했고요.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보고서가 냈습니다. 이 모든 지역에서 불확실성이 커졌고 그만큼 이 기업과 가게 모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나 고용 확대에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에는 여전한 이 불확실한 대외 환경 때문에 미국 경제 전반에 이 기업부터 가게 그리고 연준까지 신중 모드로 돌입을 했다라는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이 공교롭게도 밤 사이에 발표가 됐었던 이 ISM 서비스업 지수 또 이어서 ADP 민간 고용까지 이런 베이지북의 이런 모든 결과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이 더욱더 올라갔고요. 이 때문에 또 밤 사이에 국채 금리는 약간의 안정세를 보였는데 자, 가장 먼저 이 서비스업 활동 위축으로 전환이 됐고요. 고용 지표는 2년 내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 관세 영향 그리고 소비 둔화가 6월 들어서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 5월 ISM 서비스업 지수 49.9로 떨어졌습니다. 이 정말 50선이 기준선으로 쳤을 때 미세하게나마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건데 ADP 민간 고용이 좀 심각합니다. 단 3만 7천 명 증가에 그치면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또 예상치였던 11만 명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 3만 7천 명, 11만 명 얼마나 크게 예상을 밑돌았는지 체감이 되시죠? 자, 특히나 제조업과 유통, 교육, 운송 등 이렇게 실물 경제 전반에서 고용 감소가 확인이 됐고요. 고용이 늘어난 업종은 여가 접계 그리고 일부 금융업종에 불과했습니다. 시장 반응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났는데요.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미 국채 가격 일제히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이내 하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또 투자자들은 6월 FOMC에서 신호가 나올 가능성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은 여전히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될 BLS의 공식 고용 보고서를 포함해서 정부 통계를 중심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눈에 띄었던 점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 심리의 변곡점이 눈에 상당히 띄더라고요. 5월 자동차 판매 둔화처럼 고관여 소비라고 하죠. 이 자동차나 가전처럼 가격이 크고 한 번 살 때마다 신중하게 고민하는 분야의 소비부터 위축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ADP 수치 발표 직후에 too late, 파월은 지금 당장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면서 SNS를 통해 연준을 거세게 압박했는데요. 유럽은 이미 9번 금리를 내렸다라면서 파월 의장의 정책 대응을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 파월을 향한 공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분위기인데요. 아무래도 이제부터 실물 데이터 쪽에서 이 마이너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 원인을 파월 의장 쪽으로 돌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연준이 얼마나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일지 이게 아마 이후의 변수를 가릴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쪽에서는 계속해서 신중 모드로 관망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죠. 자, 여기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밤사이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 건 비난 파월 의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약간의 트럼프 대통령도 마음이 조마조마한 것 같습니다. 이 작심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계속해서 이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도 밤사이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나는 시진핑 중국의 국가주석을 좋아하지만 그는 매우 강경하고 또 협상을 하기가 극도로 어렵다라고 밤사이에 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실제로 지난 3일 왕이 외교부 장관은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 대사와의 첫 회동에서 미국이 화웨이 규제, 그리고 AI 칩 수출 제한, 또 유학생 비자 취소, 이렇게 일방적인 조치를 통해서 합의를 먼저 위반했다라고 주장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 시진핑 주석이 협상이 극히 어려운 인물이라면서 공개 비판을 밤사이에 한 건데요. 이어서 이 미중 관계를 다시 한번 궤도로 되돌릴 조건은 미국이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이 중국 측에서는 계속해서 약간 기선제압을 하는 듯한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똥이 이제는 빅테크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밤사이에 애플과 알리바바의 AI 협력 프로젝트, 이 베이징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중단됐다는 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관련 심사를 국무원 차원으로 올린 반면에 이 미국 상무부는 파트너십에 상당한 안보 우려를 표하기도 하면서 법적 개입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포착이 됐고요. 이렇게 승인 지연이 장기화된다면 당연히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의 화웨이 등의 로컬 경쟁사에 더욱더 밀리는 흐름이 나오겠죠. 실제로 애플의 중국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빠르게 하락 중입니다. 2023년 초 70%에 달했던 점유율이 올해 1분기 47%가량으로 떨어졌고요. 화웨이는 반면에 같은 기간 13%에서 35%로 올라왔습니다. 이 미중 갈등이 다시 한번 격화가 된 이후에 첫 번째 희생양이 된 애플. 이 관세 정쟁이 비단 재무적인 리스크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장 점유율, 더 나아가서는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력까지 쇠퇴시키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입지 자국 내에서도 녹록치가 않아 보입니다. 이 밤사이에 빅 뷰티풀 빌이죠. 이 대규모 감세 법안이 앞으로 이 연방 재정 적자를 2조 4천억 달러가량 늘릴 것이라는 이 CBO의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이 미 의회 예산처가 해당 법안이 지출은 1조 3천억 달러 줄이지만 세입이 3조 7천억 달러나 줄어든다고 밝혔는데요. 이 법안 지난달 하원을 가까스로 통과했었죠. 상원에서는 공화당 내부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론 존슨 의원은 이 법안을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괴물이다 라면서 강하게 비판했고요. 또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지출을 되돌리자, 이렇게 법안을 분리하자라는 제안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걸 한 번에 처리해야 한다라면서 해당 제안을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불을 지핀 게 또 일론 머스크죠. 전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축소 태스크포스를 이끌었던 이 다찌의 수장이었던 머스크, 이 법안을 역겨운 괴물이라고 부르면서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었습니다. 여기에 이 랜드폴, 또 토머스 매시 의원 등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이 머스크의 입장을 지지하게 되면서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테슬라의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이 관측이 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7월 4일까지 통과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밝힌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 상원 내 갈등, 그리고 재정 건전성 우려까지 계속해서 빨간 경고등이 켜지게 되면서 이 공화당 내부의 균열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신호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밤사이 테슬라의 주가 여전히 급락하는 모습, 특히나 장 초반에는 5%나 급락하게 되면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 최근 테슬라를 고점에 매수한 투자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좀 상당히 고통스러운 한 주였지 않나 싶은데요. 이 글로벌 판매 부진에 CEO 리스크, 또 이어서 정책 불확실성의 차익 실현까지 상당히 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했는데요. 밤사이 새롭게 나온 소식, 첫 번째 글로벌 판매 부진 역시나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5월 독일 판매량이 전년 대비 36%나 감소했고요. 또 중국 상하이의 공장 출하량도 15%나 줄었습니다. 이 판매량이 아니라 공장 출하량이라는 점 방점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시장에서도 5개월 연속 판매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면 이 중국 내 경쟁사인 BYD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판매가 늘어나게 되면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애플과 화웨이의 관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테슬라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후에도 이 CEO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 아직까지는 좀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머스크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개적인 갈등을 이어가고 있죠. 특히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인상 간밤에 드디어 서명이 완료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동차 업계 전반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쾌한 그런 심기를 드러냈고요. 또 이후에 테슬라가 자율주행차 규제 등에서 정부와 협력할 때 또 정부가 미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외에 다른 중국이라든지 이외 해외 정부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여기에서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트럼프의 대규모 지출 법안에 강하게 비판을 한 점 역시 이 점이 상당히 크게 작용이 됐고요. 또 차익 실현 매물과 기대감 소멸까지 좀 맞물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테슬라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로보택시 신사업 기대감이 힘입어서 지금까지 주가가 46%나 급등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쯤 돼서는 약간은 좀 되돌림이 나올 법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에 로보택시 서비스의 본격적인 개시가 임박하면서 이 그간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됐다. 이런 판단에 차익 실현이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로보택시의 서비스가 초기에는 다소 제한적으로 운영이 될 예정인 만큼 단기적으로 이 주가의 추가 상승 모멘텀이 되기에는 앞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규제와 기술 리스크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결함 여부를 또 조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로보택시의 향후 앞으로의 사업 진출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밤사이의 우려까지 부각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밤사이의 머츠노 5 다 같이 살펴보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큰 게 좋을까 아름다운 게 좋을까, 트럼프 파월 때문에 ADP 넘버 아웃, 판사 시진핑 푸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달러트리 실적 발표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처음에 그 임기가 정해져 있었나요? 단기적으로. 어쨌든 그 끝날 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났잖아요. 겉으로는. 그래서 황금 열쇠를 받고 이제 나가서, 안 그래도 이제 어려움에 처한 테슬라를 구하러 갔는데요. 스페이스X도 뭐 그 언론에서는 실패라고 했지만, 특히 국내 언론이. 근데 이제 그 7차, 8차, 9차 발사 때 스페이스X의 어떤 그 문제점이나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것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실패로 규정짓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얘기 같고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지금 돌아가자마자 뭐 유럽에서 그 매출 비중 떨어진 거라던가 중국의 이 비아디 자동차에 그 밀리는 부분, 이제 더 이상 테슬라에 웃돈을 주고 살 만큼 뭐 다른 성능이 뛰어나지 않는다 이런 평가도 받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진화하러 갔죠. 스페이스X 그 발사도 지금 그 진두지휘를 하고. 근데 이제 겉으로 아름다운 것과는 다르게 앨런 머스크가 자꾸 X에다가 안 좋은 얘기를 올리니,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뭐 겉으로는 그거는 뭐 원래 그랬고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아무렇지 않다고 표현을 하지만 신경이 쓰이긴 쓰이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원 의장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 아주 트럼프의 충성적인, 그렇죠? 지금 이번에 한 표로 통과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7월 4일인 독립기념일까지 상원에서 통과하라고 공을 넘겼는데 그 공을 넘기려면 일단 하원이라는 1차 관문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트럼프가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들 다음에 나왔을 때 선거에 떨어뜨려야 된다고 했지만 인터뷰에서 그 공화당 의원들은 절대 찬성표를 던질 이유가 없다라고 끝까지 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 빼고 나머지 반대 사람들을 찬성으로 돌려 세우면서 한 표로 극적으로 통과시킨 이 의장의 큰 역할이 있었죠. 그리고 항상 그 백악관이라던가 이런 그 연설을 할 때 트럼프 뒤에서 지원 사격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죠. 자, 그 스파이더맨의 옛날 그 탤런트를 닮았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그분이 떠올라요, 자꾸. 어쨌든 일론과 대화를 나눴다.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와 일론 사이의 어떤 관계는 모르겠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뜨거웠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렇죠? 아니, 테슬라의 모델들을 쫙 늘어세운 다음에 거기서 바로 그냥 그 빨간색 테슬라를 구매해 줄 정도였잖아요. 트럼프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 정도의 어떤 신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 퍼포먼스라고 해도 굉장히 지금 그 좋은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요소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트럼프랑 머스크랑 이제 주말에는 항상 UFC 보러 다니고 막내 아들 목마 태워가지고 백악관에 놀러 오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저거는 친밀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관계. 그리고 젤린스키한테는 그렇게 뭐 복장 가지고 그랬으면서 지금 머스크는 그냥 그 자켓에다가 티셔츠 입고 와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다 정장에다가 다 갖춰 입고 마치 그 뉴욕 양키스의 그 신사들처럼 그렇게 하고 왔는데 트럼프는 머스크는 그렇게 놔두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떤 과정에서 조금 그 어그러짐이 보이니까 이 며칠 전에 농담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도 사실 뭐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또 이상해지겠죠. 머스크가 갑자기 이 인터뷰를 보고 X에다가 다른 얘기를 올려버리면 이제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또 발생되겠죠. 나는 뭐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없다면서 뭐 난 농담으로 안 하고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자꾸 뭐 농담으로 받아들이니 이렇게 하면은 진짜 사이 더 안 좋아집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농담을 하려고 했던 거다. 그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은 클 수도 있고 아름다울 수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된다는 거예요. 크면 크고 아름다우면 아름다웠지 크고 아름다운 건 있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머스크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무리 트럼프나 캐롤라인 레빗 답변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인이라고 대대적으로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게 크고 아름다운 게 있을 수 없다고 부정을 해버리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있다고 했는데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이 세상에 없다고 해버리니 그것도 가장 친밀한 관계였던 앨런 머스크가. 그래서 어쨌든 뭐 인류 역사상 어떤 정부도 한 법안으로 1조 6천억 달러, 그다음에 6조 달러를 삭감한 적이 없다. 이런 엄청난 법안. 그러니까 크면서 아름답다. 결국에는 앨런 머스크가 그런 말을 한 걸 농담일 수도 있고 진지할 수도 있지만 내가 30분 통화를 하면서 설득을 했다. 뭐 후속 그 얘기를 앨런 머스크 얘기가 나오겠지만 설득을 했고 이렇게 삭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맞다고 그렇게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백악관의 홈페이지에다가 그 어떤 팩트 체크죠. 팩트 체크들을 올렸습니다. 지출과 적자를 줄이는 가장 큰 아름다운 법안. 자, 앨런 머스크를 설득을 했지 앨런 머스크의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완전히 박아버렸죠. 그렇죠? 가장 큰 아름다운 법. 앨런 머스크가 이런 게 없다며요. 크고 아름다울 수가 없다. 이게 동시에 있을 수가 없다며요. 근데 백악관 홈페이지에 딱 박아버렸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건 있다. 당연하겠죠. 앨런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갑자기 백악관에서 크고 아름다운 건 앨런 머스크 얘기 들은 거 없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작고 아름다운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모양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모양 빠지는 걸 떠나가지고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처음부터 완전히 지금 그 세팅을 해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제 줄일 생각이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사기와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기는 가장 큰 아름다운 법안은 지출을 증가시킵니다. 이게 사기랍니다. 백악관이나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건.
그리고 거짓말은 뭐냐? 가장 큰 아름다운 법안을 적자를 가중시킨다. 앨런 머스크를 하원의장이 설득을 했지만 앨런 머스크의 말한 거에 완전히 반박한 내용이죠. 앨런 머스크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가장 큰 아름다운 법안은 없으며 이 지금 법안 자체가 적자를 엄청나게 가중시켜서 내가 도지 효율부수장으로 130일 동안 일했던 그 줄이려고 했던 노력이 물거품 됐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랍니다. 일단 사기에 대한 내용이죠. 가장 큰 아름다운 법안은 지출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거죠. 바로 CBO. 의회 예산국. 지금 트럼프,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금 3인방이 항상 그 어떤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속 집중 지원 사격하는 3인방 쓰리톱이라고 했죠. 그 3명의 입에서 똑같이 이 의회 예산국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무슨 얘기 나오죠? 이 의회 예산국의 예상치 자체가 틀렸으며 여기에서 공화당에 후원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고 민주당 의원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트럼프를 싫어하여 트럼프 시대의 어떤 공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예상치를 이상하게 잡아서 그러니까 GDP에 대한 예상치죠. GDP 예상치를 1.8로 잡아놔가지고 1.8이라는 덩치에서는 우리가 부채 비율이 굉장히 커지게 느껴진다. 하지만 우리는 GDP 목표치가 최소 3%다. 의회 예산국의 CBO의 예상치 자체가 틀렸다. 자, 그리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1조 7천억 달러. 아까 그 하원 의장은 1조 6천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 수치가 나왔죠. 1조 6천억 달러랑 6조 달러가 나왔죠. 1조 6천억 달러랑 1조 7천억 달러 약간의 차이가 있고 6조 달러는 여기 맨 뒤에 나옵니다. 여기 6조 6천억 달러. 그 두 개 얘기한 게 이거예요. 사기와 거짓말에 대한 내용이 아까 연방 하원 의장 이 말한 내용의 두 개 수치랑 여기랑 똑같죠. 그리고 여기다 밑줄을 그어놨잖아요. 의회 예산국조차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의무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근데 이게 우리한테 공을 돌리기 싫어가지고 이 얘기는 안 하고 있다. 이거겠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조정 기준으로 뭐 2005년부터 뭐 과거에 있던 이런 유사한 조정 법안에 의한 지출 감소폭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랑은 상대도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예전에 있던 거 가장 최근에 뭡니까? 2005년에 인플레이션 조정 기준으로 1,400억 달러를 줄였는데 우리는 지금 단위 자체가 틀리다. 1조 7천억 달러다. 10배 넘죠, 지금. 자, 근데 원 빅 뷰티풀 법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앨런 머스크는 이게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빅이면 빅이지 뷰티풀이면 뷰티풀이고 빅 뷰티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있다. 원 빅 뷰티풀 법안에 1조 7천억 달러의 절감. 그리고 이게 영구적인 법 개정이라고 합니다. 영구적인.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계속되는 절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 내용이죠. 사실이. 조정 법안이지 지출 법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정을 해서 바꾼 거지 이게 무슨 지출이 일어난 게 아니다. 그래서 지출 증가라는 게 사기랍니다. 지출이 아니라 그냥 조정해서 이만큼 절감 효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지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자, 그다음에 거짓말, 적자를 가중시킨다는 거. 여기 또 밑줄 쫙 그어놨죠. 예측. 아예다 이 따옴표까지 쳐놨어요, 이제. CBO에서 혹은 CBO 포함해서 예측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GDP 10년 예상치를 1.8로 잡았다는 것도 얘기 드렸는데 또 다른 예측은 2017년 1기 때 했던 감세가 만료될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감세가 만료가 안 됐다. 지금 이번에 통과가 돼서 상원에서 7월 4일까지 통과가 되면은 2기 때도 또 감소가 되는 건데 CBO는 트럼프 2기 때는 이거를 안 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지금 요거를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하원 의장이 했던 것 중에 1조 6천억 달러 저거랑 비슷한 거 있었고 6조 달러가 또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나와요. 10년 동안 최소 6조 6천억 달러의 적자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게 될 거다. 이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에는 이 큰 사기와 거짓말에 대한 반박 두 개를 올렸고요. 연방 하원 의장이 한 말 내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경제 지표를 봐야겠죠. 트럼프 파월 때문에 ADP 넘버 아웃. 자, 이 지금 민간에서 발표되는 그러니까 ADP가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의 어떤 근로자들의 연봉 데이터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추출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5월 달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이게 나오고 나서 이제 정부에서 고용 데이터가 보고서가 발표가 되잖아요. 거기 실업률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 물론 트럼프가 그런 짓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중국에서 많이 하죠. 중국은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공산주의라. 마사지라고 하죠. 이 데이터들을 만약에 마사지를 시켜버리면 그러니까 트럼프는 바이든 때 그랬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로자를 늘리려고 싼 근로자를 막 늘리면 돼요. 갑자기 보도블록을 바꾸는 단기 노동자들을 막 하면 갑자기 늘어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 트럼프가 물론 마사지까지 하려나 싶지만 지금 어제 이걸 보고 엄청나게 뿌리 받았더라고요. 일단 지금 그래프도 여기 완전히 밑에 보시면은 여기가 저점이었잖아요. 항상 2023년부터 있는데 2023년에 이 정도가 대략적으로 12만 건 정도로 보이죠. 여기가 저점이었는데 지금 저점이 붕괴됐잖아요. 그렇죠? 2년 만에 저점이 붕괴돼서 아래로 완전히 꼬꾸라져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4월 6만 명 대비 증가폭이 크게 감소했고요. 전월 대비 지금 3만 7천 명짜리가 나왔거든요. 37K. 3만 7천 명인데 지난달에도 작았는데 그게 6만 명이었고 이번에 또 이제 이 컨센서스 있죠. 전문가 전망치가 11만 명이었어요. 거의 반토막 이하잖아요. 반토막에서 3분의 1 토막 사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안 좋게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될 정부에서 나오는 고용 보고서. 저기는 민간 기업에 대한 거고 정부의 어떤 지자체나 이런 걸 포함한 게 또 나오죠. 그것까지 만약에 고꾸라진다면은 굉장히 지금 그 관세 전쟁으로 인한 일자리 부담 이런 부분이 지금 나와버린다. 이거는 지금 하드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수치로 찍히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 데이터는 사람의 마음을 물어본 거고 PMI라던가 미시간대 소비자 실미지수라던가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거잖아요. 가게나 기업에 설문을 돌려갖고 너네 마음이 어때?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어떠니? 향후에 대한 어떤 소득 수준이 어때? 기대 수준 이런 걸 물어보는 마음이에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그리고 지금 이것들은 하드 데이터죠. 직접 찍히는. 근데 지금까지 하드 데이터를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다 잡아줬다, 실업률도 낮춰줬다, 고용도 늘어나고 있다. 그럼 이제 너네가 FRB가 할 일을 다 해줬는데 왜 금리를 안 내리니?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드 데이터가 나쁘게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뿌리 받아버리는 거죠. 11만 5천 건 예상됐는데 3만 7천 건. 완전히 지금 이 예상치에 거의 막대 그래프 보면 3분의 1이죠. 지금 계속 예상치 하위가 두 달 연속 나왔어요. 그렇죠? 세 달 전에는 예상치 상회가 나왔죠. 그런데 지금 2달 연속 예상치 하회가 나오면서 그리고 폭이 더 작아졌어요. 6만 건에서 3만 7천 건.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되는 게 지금 문제다. 자,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는 보통 대부분 ISM, PMI를 지금 써서 어제도 ISM이 다 대대적으로 보고가 됐죠. 50도 미만이 나와버려가지고. 근데 항상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발표되는 글로벌 PMI랑 ISM의 PMI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발표되는 PMI는 잠정치가 한 번 더 나오잖아요. 이제 확정치가 나온 거고. 자, 여기서 이 지금 S&P의 서비스업은 예측치 52.3을 넘는 53.7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50을 초과하니까 경기에 대한 전망이 좋은 거죠. 스탠다드 앤 푸어스 거는. 근데 ISM, 구매공급 관리자 협회에서 나온 거는 52가 예측이었는데 49.9가 나왔고 50을 내려갔다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춘 거예요. 보통 저렇게 물론 ISM의 비중을 더 높게 쓰죠. 근데 이제 두 개가 다르게 나왔는데 50 초과인 것보다 50이 깨진 거를 써야 그렇죠? 좀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죠. 클릭이 이게 더 들어가요. 왜냐면 50 초과해가지고 연속으로 초과했다는 것보다 50 미만이 몇 달 만에 박살이 났다. 이게 더 자극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49.9가 나왔다. 그래서 S&P는 상회를 했는데 49.9가 나왔다는 거에 주목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열이 받았습니다. ADP 번호 아웃. 너무 늦었습니다. 파월 의장. 자, ADP 지금 고용보수 자기가 하드 데이터를 항상 선전을 했는데 이게 낮게 나와버리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파월 의장은 이제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그는 믿을 수 없어요. 유럽은 9배나 낮췄습니다. 이렇게 압박을 또 가했고요. 저번에 트럼프가 지금 백악관으로 불렀잖아요. 이번 6월 달에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어떤 금리 결정할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은 30년 만에 최고의 5월을 보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30년 만에 최고의 5월을 보냈는데 이 ADP, 이 지금 지표가 이렇게 나온 거는 파월 때문이다. 내가 파월 의장을 건드릴 수 없으니 알아서 해라. 그렇죠? 최고의 5월을 망치기 싫으면 이 얘기 하는 겁니다. 6월이죠, 이제. 자, 그리고 트럼프 관세를 막는 3명의 판사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지금 관세를 막기 위해서 이 지금 하급 법원의 그 판결이 처음에 나왔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혀가지고 지금 일단은 이어지고 있잖아요, 관세가. 근데 관세를 막았던 3명의 판사가 수십 년 동안 민주당 활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링크를 또 올리면서 음모론을 또 제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푸틴하고 시진핑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푸틴하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푸틴이 끝낼 생각이 없답니다. 분명히 대선 운동 기간에 2주 만에 자기가 끝낼 수 있다고 자신했죠. 근데 끝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의회에다가 또 공을 돌렸네요. 왜냐하면 지금 상원에서 저번에 나온 거 있죠. 예를 들어 러시아산 원유나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국가에게 500% 간접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지금 법안이 상원 통과 직전에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찬성하고 있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의회는 트럼프에게 푸틴을 강압할 수 있는 지렛대를 줄 수 있다고 올렸습니다. 이거 왠지 주변에서 도와달라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푸틴하고 계속 친구라고 했고 친밀하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혼자 이렇게 나가기가 그러니까 의회에서 도와주면 내가 지렛대의 원리로 더 압박을 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자, 그리고 시진핑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좋아합니다. 맨날 이 얘기를 합니다. 좋아한다고 저런 표현만 보면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를 봐야죠. 시진핑 주석을 좋아하는데 그는 매우 강인하고 거래를 상사시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푸틴하고 시진핑이라는 존재,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판사라는 존재들, 이게 지금 트럼프를 가로막고 있는 주체라고 지금 생각이 되네요. 자,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솔직입니다. 클라우드 보안 업체죠. 저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사태 한번 크게 났었잖아요. 우리나라는 큰 영향이 없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뻥 나가지고 지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의 클라우드 보안을 이용한다고 해서 이게 주가가 급락했던 적이 있어요. 클라우드 보안 지금 시대에 계속 중요해지죠. 인공지능, 클라우드 이런 서비스들 때문이죠. 우리가 컴퓨터 사양이 좀 낮아도 이제 클라우드를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고 대신에 보안이 철저하지 않으면 내 개인정보 다 날아가겠죠. 자, 어쨌든 매출을 보겠습니다. 매출은 1.20 빌리언 달러 나와서 플러스 20% 증가했습니다. 외형 성장에 일단 성공을 했군요. 자, 근데 순이익단에서 net 로스가 나버렸습니다. 110.2 밀리언 달러 손실이 나버려서 EPS가 아니라 LPS네요. 로스 퍼 쉐어. 주당 0.44 이 손실이 났고요. 전년 동기 대비는 순이익 EPS가 0.17이 났는데 마이너스 0.44 전환이 돼버렸고요. EPS 이 일회성 비용을 조정해주자 0.73으로 올라가긴 했으나 그게 마이너스 8% 감소한 수치입니다. 자, 지금 매출 비중은 아주 간단해요. 서브스크립션, 구독 서비스죠. 이 팔콘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크라우드 소프트웨어 홀딩스에 이 보안 서비스를 구독료를 내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전문가용 서비스인데 일부 한 5% 미만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저런 일반 구독을 쓰죠. 그게 95.2로 이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죠. 리큐어링이 중요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매출이 중요해요. 왜냐면 구독 서비스, 넷플릭스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시즌3 본다고 잠깐 가입했다가 그거 그냥 주말에 정주행 해버리고 바로 탈퇴해버리고 넷플릭스 가입 안 해버리면 가입자가 쌓이질 않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서비스라는 개념에서는 똑같아요. 보안이냐 OTT냐만 틀린 거지. 매년 지금 쌓여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좋은 겁니다. 이 보안 구독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에서는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매출이 중요해요. 매년 반복되는 매출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존 구독자들은 구독 서비스를 하고 신규 구독자 서비스가 계속 추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은 지금 막혀있는 모습이고요. 21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는 모습이죠. 주봉도 지금 사실 최고가예요. 이번 주에 최고점을 뚫은 다음에 지금 조정을 살짝 받고 있죠. 자, 월봉 봅시다. 자, 주당 순손실이 나왔고 그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주자 주당 순이익이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주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자, 지금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세상이 계속 지속이 되면 같이 갑니다. 우리가 하드웨어, 엔비디아나 이런 데 주목하고 있잖아요. 슈퍼칩 만질 수 있는 거. 소프트웨어도 같이 성장합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역사상 최고가 수준이에요. 자, 달러트리 보겠습니다. 달러 스토어죠. 우리나라 다이소 같은 거. 4.6 빌리언 달러로 11% 외형 성장 성공했고요. 순이익도 344.4 밀리언 달러, 14% 성공했고요. EPS도 1.61 플러스 17% 증가했고요. 이 조정해주자 1.26으로 조금 줄었으나 이 수치가 중요하죠.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2% 증가했습니다. 자, 이거는 매년 반복되는 매출이 아니죠. 달러트리 가가지고 무슨 구독 서비스 하지 않으니까요. 이건 뭐가 중요해요? 코스트코, 월마트, 달러트리 다 마찬가지, 메이시스 이런 것들, 유통들. 세임 스토어 세일스 트렌드 이게 중요하죠.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 좋게 나왔죠. 5.4로 뛰었습니다. 계속 0.7, 1.8, 2% 조금씩 늘다가 5.4가 늘었어요. 비교 대상 가능한 매장에서 매출 성장률이 5%가 넘게 나왔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상황이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에게 뭐 기회가 와서 이걸 잡겠다 이 얘기가 있고 CEO 얘기가 이게 저번 분기 건데 왜 편하냐면 저번 분기에 이게 있었잖아요. 패밀리 달러라는 회사 여기 보세요. 이 지금 마이너스 12% 하는 이 저기 없애야 되는 부분. 요거를 인수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막 외진데 있어서 막 총기 사고 나고 직원 위협해가지고 막 돈 뺏고 막 물건 다 엉망진창 만들고 사람들이 누가 가요 거기서 외진데 가고 더럽고 그 강도 사건이 일어나고 아무도 안 갔죠. 괜히 외형 성장하려고 이거 인수했다가 실적이 악화됐어요. 그런데 저번 분기에 이거를 매각을 시켜버렸잖아요. 이걸 매각시켰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매장 매출 성장률 저기 올라가고 패밀리 달러 폐점시켜버린 거 이거 이제 저기 없어지고.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밑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일봉상으로. 그렇죠? 일봉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자,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에서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월봉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면은 달러 스토어가 불황을 타고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2013년부터 꾸준히. 그러다가 여기서 무너졌거든요. 외형 성장을 더 하려다가. 그리고 이제 딱 어디서 걸렸느냐? 여기 200일선이죠. 200개월선. 200개월선 근처에서 걸려서 200개월선은 10년 동안 닿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사실 저점 매수의 구간이기도 했어요. 어쨌든 밑에서 올라오고 있다가 지금 20개월 선에 막혀 있는 모습이죠. 200개월 선과 220개월 선의 사이에 있다. 저거를 뚫고 10개월 선, 20개월 선, 50개월 선이죠. 50개월 선이 120달러까지 가려면 아까 전에 패밀리 달러의 어떤 패밀리 달러를 매각한 그 부분에 어떤 효과가 지속이 되면서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이 계속 올라간다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은 아까 전에 파월에 대한 얘기를 넣어봤습니다. 지금 만약에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지금 백악관으로도 불렀고 트루스 소셜을 맨날 저렇게 올리고 있는데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이번에는 FRB를 직접 찾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 트럼프 파월 금리 만약에 안 내리면 쳐들어간다. 쿵짜자 쿵짜. 네, 뉴욕 증시를 증시 한판으로 살펴보는 현재 뉴욕 마감 시그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어떤 시그널을 보냈을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관세 리스크 속에서 고용이 여전히 견고했다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자,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습니다. 경제 활동은 약간 감소했고 고용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관세 리스크 여전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 2시에 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SNS 발언을 또 한 차례 남겼는데요. 이 중국에 대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서 여전히 협상이 너무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이 관세 협상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중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가 많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뉴욕 증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계속해서 좌우가 되고 있는데 지난 장에서는 일단 다우가 사흘 만에 반락했습니다. 0.22%의 약세권,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죠.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WTI 지수 62.85달러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사우디 추가 증산에 대한 공급 우려 속에서 사흘 만에 하락했는데요. 0.9%가량 하락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흐름이 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에서 트루스 소셜과 연계된 비트코인 ETF 상장 출시에 대해서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달에도 사실 이 비트코인 2025 행사에서 25억 달러어치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이다라고 밝혔었죠. 이 부분에 이어서 또다시 이렇게 진척이 된 모습이 나타나면서 앞으로의 흐름도 주목됩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99를 다시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연준 베이지북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요.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4월 중순부터 5월 하순 사이에 약간 감소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고용에 대해서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라고 기술을 했고요. 물가는 적당한 상승이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4월에는 107회 정도 언급이 되었는데 5월 베이지북에서는 122회로 더 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망은 약간 비관적이고 불확실하다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전 보고서와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제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5월 공급관리협회 ISM 서비스 PMI 지수가 49.9를 기록하면서 1년 만에 위축으로 전환이 되면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뿐만이 아니라 ADP 전미고용 보고서 보시면 5월 민간 고용이 전월 대비해서 3만 7천 명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 사실 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고요. 시장 예상치가 11만 5천 명이었기 때문에 폭이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고용이 상당히 안 좋았던 것으로 ADP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 유로존 보시면은 PMI 지수, 서비스 PMI 지수 모두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세계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가 저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술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3%대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독일, 그리고 포르투갈과 프랑스 등 60%의 판매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 내 판매 부진 영향을 받았고 또 중국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경쟁도 상당히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이 CEO의 정치적인 발언의 반감도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은 1%대 상승을 나타내는데요. 이 칠레 정부와 함께 태평양을 횡단하는 14,800km의 해저 데이터 케이블을 구축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또 2027년까지 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고가 나오면서 호주와 아시아까지 연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반영이 됐습니다. 1% 상승. 애플 보시면 0.22%에서 소폭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성장성 우려 여전히 나오고 있고 또 미중 갈등의 여파도 타격이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AI가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애플의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에 출시 승인 지연이 보도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악재로 작용했고요. 또 미국의 이 대중국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성이 전체적으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0.22%의 하락입니다. 다음은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에 이 첫째 주와 둘째 주 일정 보시면요. 5일 미국 4월 무역 수치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6일에는 고용 보고서, 비농업 고용과 실업률 그리고 임금 상승률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용 지수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현충일로 휴장됩니다. 9일은 애플 이 WWDC 세계 개발자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11일과 12일에는 CPI와 PPI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한번 살펴봤고요.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민재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밤사이에 전해진 뉴욕 증시 소식, 이어서 우리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많은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슈 체크해 보시죠. 가장 첫 번째로 이 상법 개정안, 계속해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오늘 재발의한다는 소식이 밤사이에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보다 더욱더 강력해져서 돌아왔는데요. 이 대표적인 특징이 대규모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문구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 한마디로 대기업 이사를 선임할 때 한꺼번에 뽑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이 후보를 개별적으로 평가해서 투표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 상당히 좀 내용이 강력해져서 돌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주사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 작년에 한창 밸류업 열풍이 불었을 때와 동일한 그런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주사들 이어서 증권사들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리포트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 체코 원전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드디어 좀 해낸 그런 모습인데요. 이 현지 시간 4일이죠. 이 한수원이 체코에 2개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최종 계약에 서명했다. 이런 소식이 밤사이에 들려왔습니다. 어젯밤 우리 시각으로 한 10시 정도에 들려온 소식이라서 아마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결과적으로는 지난 5월 초에 이 하급법원이 계약 완료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발목이 한번 크게 잡혔었습니다. 그게 해제가 되고 이내 건설 계약을 승인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메타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간의 이 계약을 체결한 점이 미국에서의 재료로 작용을 했다면은 아마도 당분간 우리 원전 시장에서는 이게 바로 주요한 재료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두산 에너빌리부터 G2파워, 우리기술까지 여전히 강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북미 게임쇼 서머 게임 페스트 2025가 내일부터 6월 9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제가 이 게임주를 또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최근 게임주 쪽에서 상당히 좀 목표가 상향 리포트들이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크래프톤이 신작 인조이를 출시를 했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크래프톤은 제가 딱히 넣지는 않았지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넥슨 게임즈부터 펄 어비스 또 카카오 게임즈까지 2가지 이슈들 함께 호재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모아지고 있고요. 자, 이어서 이 2025 자율제조 월드쇼 AMWS가 개최가 됩니다. 오늘 단 하루, 이어서 이 관광전까지 그 전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6월 8일까지 코엑스에서 국내 최대 종합 관광 박람회인 이 서울국제관광전이 개막이 될 예정인데요. 당연히 전 세계 40여 개국이 참가를 한다는 점에서 역대급 규모로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또 2분기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증가 이슈가 있었죠. 여기에 실적 반영 기대감까지 함께 챙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항공주는 물론이고요. 여행주에 이어서 면세점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AMWS 바로 보도록 할까요? 오늘 개최가 됩니다. 이 오늘 단 하루 이 자율 제조 기술과 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주제로 한 국제 전시회인데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AI와 사물 인터넷, 이어서 6G까지 같이 통신주들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코난 테크놀로지부터 C랩, 또 로보스타, K3i, 휴림 로봇까지 이 산업 협동 로봇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닌텐도 스위치 2가 드디어 8년 만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 출시 가격은요, 60만 원 안팎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권가에서는 닌텐도 스위치 2가 전작보다 2배 이상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호전자부터 대원 미디어까지 관련주들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 국내 체험 회장을 다녀오신 이 기자분의 한 어떤 리포트를 제가 한번 봤었는데 지난 4월 뉴욕에서 열렸었던 이 기자 체험회보다도 불과 2개월 사이에 상당히 이 퀄리티가 진척이 됐다고 합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 국내 증시 관련 섹터 흐름 한번 짚어보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목요일입니다. 또 연휴를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지 또 오늘도 톱 기사와 또 증권명 기사들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진 보시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요. 재헌절에 공식적인 취임식 하겠다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주요 인선, 그러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비서실장인 강훈식 비서실장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교 안보를 담당할 안보실장 임명을 했고요. 그 대변인 임명했고요. 그다음에 경호처장 임명을 했습니다. 이제 줄줄이 인선들이 아마 오늘 이후로 발표가 될 겁니다. 일단은 기존 정부의 장관들은 사표를 다 냈는데 뭐 당연히 수순이죠. 사표를 냈는데 법무부 장관 빼고는 나머지는 일단 반려를 해서 일단 당분간 현재 상황 사실 인수인계도 좀 제대로 대통령실은 안 되어 있다니까 들리더군요. 그런 부분들 좀 필요하고요. 일단은 당장은 넘어가는 이게 인수위가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여러 얘기를 했고요. 대국민 담화도 있었고 또 대통령실에서 회의도 있었고 심지어 어제 밤에는 행정명령 1호로 낸 비상경제 대응 TF 회의도 있었습니다. 어제 10시가 넘어서 이제 브리핑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추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추경을 편성을 해서 하면 경기 진작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리고 추경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제반 준비를 좀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대선 유세 시절에 30조 원까지 추경에 대한 규모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낸 첫 국정 메시지는 한마디로 경제였습니다. 민생 안 회복과 경제 재건 이 두 어젠다를 국정 메시지의 가장 또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로 예걸었고요.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무너진 대한민국 경제, 내수 등등등 이게 결국 다 민생과 연결되는 부분이고 또 대외적인 어떤 공신력과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성장 얘기 22번, 경제 얘기 12번, 경제와 성장 이 얘기가 사실 어제 대국민 담화에 특히 이제 경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국정기조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비상경제 대응 점검 TF 행정명령 1호로 구성을 지시를 했고 바로 회의를 했습니다.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 방향도 제시를 했는데요. AI와 반도체 등을 비롯한 이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지원의 총력을 벌이겠다. 이미 유세 시절에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 얘기를 했죠. 사실 AI와 반도체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AI 산업과 반도체 산업 이 두 산업을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그러니까 주력 성장 동력으로 삼고 글로벌한 이 어떤 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글로벌 AI 3대 강국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대선 공약이니까요. 어쨌든 AI 속에서 우리가 H매 하나만 가지고 버티는 요 상황은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근데 에너지 관련된 얘기도 이번에도 많이 했습니다. 에너지 수입을 대체를 하고 아리백 준비를 좀 철저히 하겠고 또 전국에 에너지 고속도로 만들겠다 얘기 안 했습니까? AI 고속도로, 에너지 고속도로. 이 결국 이제 결국 AI, 반도체, 에너지 이 세 가지는 일맥상통하는 이 부분인데 새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세 가지를 원팀으로 이름되면 원팀으로 삼고 여기에 이제 총력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에너지 고속도로, 그러니까 지역에 깔리는 이 에너지망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이 되겠죠.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역대 정부들이 사실 지방 정부의 이 경제 또 지방의 어떤 인구 소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재명 정부가 이 지방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은 보기 드문 어떤 그런 정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 안전, 정당한 권리 위협하는 그다음에 약자를 억압하는 또 주가 조작하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스템으로 가겠다. 반드시 근절시키겠다. 이게 이제 끝까지 가야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제도적인 마련들 분명히 뒷받침이 돼야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시장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이 새 정부마저 축포 쏜 종식, 이 축포라는 표현을 상당수 미디어들이 다들 쓰고 있더군요. 어제 주시장의 모습이 그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코스피 2.6% 급등을 했죠. 2,770, 2,800선 이제 금방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코스닥도 1.3%가 넘게 좀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 오전장에는
그러니까 강보합 정도 뭐 수준이다가 오후장 들어가면서 상승폭이 더 커지는 코스피도 마찬가지였죠. 코스피도 1% 전후 정도 상승세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가면서 더 상승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백그라운드에는 역시 외국인 수급이 좀 뒷받침돼 있었다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코스피는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치 또 올해 연고점을 잇따라 경신을 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표 한번 보시죠.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 이게 이제 사실은 주식시장을 끌어올렸던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새로운 얘기라기보다는 이미 여러 차례 어제도 말씀드리고 했던 내용들이고요.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그다음에 크게 보면 이제 제도 개편, 그래서 기울어진 농장을 평평하게 공정하게 만들겠다라는 거, 플레이 그라운드 자체를요. 그다음에 수급적인 측면, 외국인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를테면 제도 개선 이런 데한 얘기들은 좀 있었지만 이 수급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균형감 있게 얘기를 한 그런 대통령도 드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20년 이상 주식 투자를 직접 했었던 그런 주식 투자자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가 중요한지 또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걸 사실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잘 알고 있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아마 이 주식시장 관련 정책도 본인이 또 잘 알기 때문에 뭘 해야 일반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따른 투자 어떤 제도 관련된 이런 포커싱들이 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관련된 수혜 업종에 대한 관심도 좀 많죠. 어제는 AI 또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방산, 조선, 콘텐츠 일일이 열거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았던 하루였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또 이런 종목들은 계속 좀 긍정적일 것 같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대로 이제 수도권 중심의 발전이 아니라 지방도 에너지를 중심으로 좀 균형 발전하겠다 이런 포부를 내놨기 때문에 내수 업종에 대한 기대감. 이게 서울과 지방,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이제 소득도 올라가고 성장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소비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균형감 있게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졌다 봐야 되겠고요. 물론 이제 리스크 여전히 있죠. 트럼프 관세 리스크, 그다음에 좀 해외에서 우리 경제를 좀 0%대까지 성장률을 좀 떨어뜨려 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에 사실 주식시장이 좀 가죠. 어제도 종이 갔고요. 근데 앞으로 계속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참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이 부분 때문에 달려왔던 게 사실이고요. 어제 올랐던 이유들이 사실 최근에 올랐던 내용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식상해지죠. 식상해지면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사실은 모르지만 얼마나 또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에 대한 부분도 아마 새 정부에서 대응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도 역시 수급적인 측면이 마냥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분께서도 좀 미리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막 급등한다고 그래서 추격 매수나 하시거나 뇌동매매 하시거나 결과가 사실은 불보듯 뻔하다 이거죠. 세 번째 얘기는 이제 이 중에서도 조금 더 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1호 공약, 이게 이제 선거 때 얘기죠. AI주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AI 관련주 주가 상승률 한번 볼까요? 여기 표에 좀 나와 있는데 좀 크게 한번 보죠. 주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입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시선 AI, 솔트룩스, BQAI, 와이즈는 마음 AI. 사실은 낯선 회사들이 많죠. 저기 솔트룩스 같은 회사는 저희도 아침에 한번 이경일 대표 모셔서 AI 관련된 전반적인 말씀을 들어본 기억도 좀 나네요.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이 어제 주가가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고요. 역시 이제 AI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 그 다음에 AI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정부가 또 잘 알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겠고 단기적으로는 공공 수요 중심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어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저들 종목들 중에서 이제 일부 종목들이 정부와 일을 한 경험, 즉 정부의 어떤 입찰을 따내서 일을 해봤던 그런 레퍼런스가 있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더군요. 그거는 여러분들께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아무래도 초반에 이 역할이 좀 있지 않겠냐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제 결국 중장기적으로 가면 이제 민간으로 확대가 되겠죠. 그다음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많을 거고. 근데 아마 아무 기업이나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기업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거는 파악이 어느 정도 됐을 거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게 누가 안 해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학연, 지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되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 진짜 실력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 그런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AI 지원의 대상이 될 거고 결국 우리의 AI 경쟁력을 키우는데 밑받침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소프트웨어들 중심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자체적인 AI 모델을 키우고 있는 회사들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카카오, 뭐 SK텔레콤 이런 회사도 있을 거고 NC소프트 같은 게임 회사도 있고 이런 LG도 당연히 있고요. 엑사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기존 대기업 중에서도 이 AI에 관련된 자체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좀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 간단하게 보죠. 밸류업 원화 강세. 그래서 은행주를 외국인들이 쓸어 담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1조 원 넘게 샀죠. 일단 5월 달에 이제 9개월 만에 외국인들 10개월 만에 이제 플러스로 돌아선 것도 있고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냐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그 수혜주가 은행주가 되지 않겠냐 얘기가 나오는 건데 주가 한번 볼까요? 4대 금융지주인데 KB, 신한, 하나금융, 우리금융 비슷하죠? 다 30% 전후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밸류업 때는 KB금융이 독보적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를 않죠. 전체적으로 고르게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외국인들 은행주를 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전반적인 회복 기대감 이런 게 있고 금리가 계속 내려갈 수 있으니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시장의 좀 유동성이 확 커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당연히 있고 정부의 그다음에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환율이 지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제도 1,360원대 후반까지 떨어졌는데 환율이 떨어지면 이 4대 금융주사들이 이 CET1, 그죠? 보통주 환원 비율 이걸 가지고 지금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주 배당 이런 기존의 약속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또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금 평균이 0.6배 정도거든요. PBR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PBR 적어도 0.8에서 1배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있어서 그런 점들도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이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하창환 헤르메스 스탁 본부장 모셔봤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이 반밤 뉴욕 증시 좀 다시 한번 돌아온 상황을 보자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뭐 ISM 제조 서비스가 50m로 떨어졌는데 이게 제조업이 항상 좀 위축 국면을 또 서비스업은 좀 견조하게 지켜주는 모습이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충격이었고요. 또 ADP 민간 고용이 상당히 좀 많이 그렇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밤사이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뭐 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웠었던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ADP가 발표된 직후에 3대 지수가 모두 좀 하락 전환을 했었는데요. 이게 또 이제 10시가 넘어지고 개장을 하면서 EU 관세에 대한 얘기가 스물스물 나와주면서 좀 증시가 좀 반대로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또 10시 45분에 ISM 서비스 이제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죠.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 같은 경우는 관세에 대한 선제적인 뭐 주문에 따른 이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었는데 서비스업은 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관세 부분이 아무래도 제일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페드 쪽을 맹비난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국채 수익률이 좀 떨어진 것들이 그래도 뭐 3대 지수가 뭐 그래도 상승하거나 좀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하게끔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표로만 놓고 보면은 사실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재밌는 거는 ADP 같은 경우는 매우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만 또 근데 그 전날에 나왔던 졸트 같은 경우는 좀 잘 나와가지고 또 이거에 대한 고용이 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졸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적으로 매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르더라도 구조적으로 좋아지지 않으면 고용이 좋아졌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ADP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뭐 운송이라든지 그런 기타 부분이 굉장히 좋아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좀 좋게 나왔었는데요.
그게 좀 줄어든 거니까 이건 또 기저 효과에 따라서 조금 더 안 좋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서비스 쪽으로 너무 좀 쏠려 있었던 고용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예상치보다 너무 빠르게 하회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전 수치가 11만 건이고 그 이전은 더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락폭이 워낙 강해서 이거 뭐야, 고용 안 좋은 건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비농업 고용이죠. 비농업 고용 쪽에서 특히나 운송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고용 자체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목요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 이제 뭐 4주 연속, 그리고 뭐 이제 4주 평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험 실업률 자체는 사실 그렇게까지 큰 변동이 없거든요. 만약에 고용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실업률 자체가 1%대 초반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마 1.5를 넘어설 거고 2%대로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길 때는 2%대 위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농업 고용도 확인하지 않았고 주간 실업 청구 건수에서 과격하게 급등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고용 자체가 뭐 엄청 불안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다만 이전에 이제 운송 부분이 워낙 강하게 올라왔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원래 고용은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기타 소프트 데이터에서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12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기타 데이터를 보시면 뭐 S&P 글로벌의 제조업 지수도 마찬가지죠. 신규 주문이 늘어나다 보니까 단기 고용이 마치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구조적인 고용의 상승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에 대한 유예에 따른 선제적인 수요는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그게 꺾이는 거는 90일 관세가 다 지나가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좀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적어도 이제 다음번 고용 데이터가 나올 때 정도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시장은 관세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관세 부분이 확실히 좀 시장을 턴을 하는데도 좀 큰 도움을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베이지북도 아마 확인을 하셨을 때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건 결국에 관세가 회복이 되면 소프트 데이터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는지 이번에 12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관세 부분만 해소가 되면 아마 경기 부분은 빠르게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애틀랜타 GDP 나오 데이터가 최근에 4%대로 GDP 전망치가 높아졌어요. 뭐 최근에는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이제 플러스권으로 넘어왔고 그게 4%대니까 그러면 GDP 데이터가 나쁘지 않겠구나라는 인식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GDP 데이터도 이제 1분기 대비해서는 좀 좋아졌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본다면 미국 경기가 지금 당장에 막 엄청나게 흔들린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인식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흔들린 건 아니지만 역시나 좀 관세 이슈가 상당히 아직까지는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간밤에 베이지북에서도 관세 테리프라는 단어가 120회 넘게 좀 등장을 그렇죠. 했었더라고요. 상당히 좀 많이 영향을 아직까지는 미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어서 우리 증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시점이죠. 우선 뭐 어제 계속해서 코스피가 뭐 연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지금 코스피 ADR이 118.3%까지 현재 뭐 120%까지 올라갔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이런 약간 저항선에 부딪힐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ADR 같은 경우는 뭐 어제 굉장히 좀 격했죠. 왜냐하면 코스피가 거의 800 종목이 상승하고 100 종목만 하락을 할 정도니까 당연히 이제 상승 등락폭에 대한 이런 지표는 굉장히 높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뭐 단독 기사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오늘 뭐 당장 상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다라는 점에서 확실히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내용이 빠르게 나오면 나올수록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질 확률이 높죠. 게다가 만약에 미국 지수가 강력하게 조금 눌리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게 또 부담 요인으로 되겠지만 어쨌든 미국도 잘 버텨주고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2, 3주 내에 상법에 대한 어쨌든 오픈이 될 예정이고, 그 결과값을 보기 전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강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원화가 또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원화 강세죠. 통화가 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강세 흐름이 나오면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전일에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저 1조 중에서 거의 절반이 삼성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하이닉스로 거의 집중이 됐었고 마지막에도 집중이 됐지만 이게 동시호가 때 삼성전자가 한 2천 원 정도가 한 번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에서 삼성으로 조금 넘어가는 기조가 마지막에 동시호가 때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장중 내내 좀 연속적으로 나왔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라는 부분, 그리고 반도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패시브 수급이 전일 한 8천억 정도, 제 기억이면 8천에서 9천억 정도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그게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한 500에서 700억 사이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패시브 수급이 많이 들어온 것 치고는 반도체에 너무 쏠려 있는 거죠. 물론 마지막에 반도체가 올라야 지수의 전 피날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연속성이 없으면 지수가 크게 올라가기가 어렵거든요. 이거는 시가총액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뭐 조선, 방산, 뭐 금융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시가총액 2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 하이닉스가 못 움직이면 결국엔 지수 상단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따따블이 올라야 돼요. 퍼센테이지가.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유지가 돼야 되는지 조금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정책은 아직 제대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뭐 정책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외인 수급이 1조 원 이상 들어오는 걸 보고 저도 뭐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또 환율이 지금 시각 1,363원 선에 현재 좀 머물러 있죠. 뭐 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10대 공약이 주요 공약으로 좀 뽑혔는데, 그중에서도 증시 관련해서 특히나 좀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할 공약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10대 공약으로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중에서 또 조금 뭐 반도체나 AI 쪽을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긴 해요. 이거 제 생각이긴 한데, 저는 이제 내수보다는 좀 수출입 데이터 쪽에 조금 더 연관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수출입 데이터를 견인하고 있는 산업군은 단연 반도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반도체랑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좀 좋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거를 조금 더 선별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결국에는 뭐 대외 외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 수출의 나라니까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도 같이 조금 작업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한 꼭지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부분이나 건설 부분이죠. 결국엔 내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많이 세팅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야 아무래도 가처분 소득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 정권처럼 뭐 이전에 있었던 그런 정권들처럼 이 규제 쪽으로 나아가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막 50%, 100%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 숨통을 좀 틔워놓고 공급을 많이 활성화를 시키면서 건설 경기 자체가 키워지고 SOC 쪽으로 사업이 확장이 되면 결국엔 시장에서 돈이 화끈하게 좀 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돈이 풀리는 그런 부분으로 좀 집중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설, 뭐 원전, 이런 에너지 쪽 한 꼭지로 좀 묶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상법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부동산 쪽에서의 그런 큰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분명 투자처를 찾을 텐데, 그거를 아마 주식시장으로 좀 옮기려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저는 뭐 배당 분리과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안 나오더라도 어쨌든 자사주 처분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당히 좀 큰 밸류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런 내용들이 좋아지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게 되고, 그게 결국엔 소비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내수 진작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건설주들이 좀 움직이는 걸 보고 이제 좀 공급이 제대로 좀 풀리나 하는 그런 기대감도 저는 좀 생기더라고요. 여기에 또 건설주뿐만이 아니라 요새 지주사까지 크게 움직이고 있죠. 이 관련해가지고 리포트들까지 굉장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똑같이 밸류업 열풍이 불었을 때 한창 테마주는 올랐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기대감에 그쳤잖아요. 네. 이번에도 약간 그런 식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드네요. 조금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밸류업 같은 경우는 이게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밸류업 지수 구성 요소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많은 비판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비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거의 38조 정도가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이 코스피 200이랑 사실 차별화 포인트가 별로 없었고, 요번에 이제 리밸런싱을 했을 때 진짜 좀 잘하는 기업들을 좀 넣었다 보니까 좀 힘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이라는 이슈만 넣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 지주사들이 워낙 저평가입니다. PBR 뭐 0.2배, 3배까지 되는 이런 좀 지주사들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게 제자리로만 가더라도 사실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올 수가 있죠. 다만 이제 대형 지주사 같은 경우는 이미 증권가의 목표 주가의 뭐 80%에서 100% 이상으로 또 도달한 기업들도 꽤 많기 때문에 단기 밸류적으로는 좀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부터는 좀 옥석 가리기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주사가 다 같은 지주사로 보시기보다는 뭐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 부분을 진행을 하기에 너무 좋은 대표적으로 LS 같은 경우는 자사주 비중이 매우 높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회사를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자회사의 기업들이 좀 전도 유망한 뭐 예를 들면 LS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LS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엔 변압기랑 이제 전선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이게 인프라랑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쪽 산업이 좋아지면서 밸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주사로 좀 선별해서 보시는 게 저는 이제는 그럴 좀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잊고 있었네요. 이제 저번에 밸류업 지수 딱 발표가 됐을 때 KB금융이 그때 빠졌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상당히 그때 놀랐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기대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6월 증시 전망 역시나 좀 전략적으로 상당히 좀 새롭게 전략을 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한번 전략 잡아볼까요? 네, 일단은 뭐 포트폴리오의 절반은 산업 성장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크게 정책적인 부분이 흔들리더라도 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계속 좋고 산업적인 성장이 나오는 산업군들, 뭐 대표적으로 조선, 방산, 변압기, 원전 뭐 이런 종목군들, 뭐 아니면은 수출입 데이터로 보면 화장품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머지 절반은 이제 정책 따라서 좀 이제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상법 개정 관련된 이슈가 좀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주사보다는 증권주가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주사에서 좀 고르기 어렵겠다라고 하시면 뭐 배당 매력도도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증시 거래대금이 어제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브로커리지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이니까 증권사 관련된 종목군들 뭐 ETF 뭐 많이 불안하시면 ETF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좀 같이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은 이제 인물주나 이런 건 당연히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책은 이제 어느 쪽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지 뭐 한 1, 2주 사이에 나올 거고요. 그리고 보통 허니문이라고 해서 새 정부 들어오면 한 100일 정도는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정책이 어디 나오는지에 따라서 자금이 많이 쏠릴 거기 때문에 이제 예측보다는 대응이죠. 우리가 이미 어떤 건들이 나올 건들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어느 게 먼저 우선순위가 될지를 찾는 건 매우 어렵겠죠. 다만 그게 신문으로 나오고 미리 좀 산업적인 부분에서 공부를 해놓으신다면 그 이슈가 나오면 바로 거기로 대응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두신다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미국장이 꺾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현재 스탠스가 유지가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 뭐 미국이나 역시나 새 정부 출범 이후에 100일이 제일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좀 뉴욕 증시만 잘 버텨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이 하창환 헤르메스 스탁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내일은 휴장이죠. 네, 다시 한번 이 현충일 마음 깊이 다시 한번 이 중요한 가르침들 새기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알차고 가득한 소식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